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그 돌연변이와 진화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어요. 돌연변이라는 게 처음에는 되게 어색해 보이고 이상하고 낯설기도 한데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어떤 뭔가 진화가 일어나는 거에 제일 중요한 요소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. 근데 이 요즘 벤처씬에서 제가 느끼기에 가장 상당한 돌연변이 한 분을 이번에 모시게 되었습니다. 네, 한국 나이 올해 20살인데 대학이 아니라 이 벤처씬, 테크씬을 진로를 택하신 서른선님을 모셨습니다. 은서님 안녕하세요. 아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네, 프라이머라는 스타트 엑셀레이터에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손인서라고 합니다. 네, 혹시 조금 더 은서님에 대해서 저는 뭐 기존에 조금 듣기는 했지만 어떤 분이신지 소개를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? 아, 네. 저는 프라이머 이전에는 이오 스튜디오라는 스타트업 미디어 회사에서 한 8개월 정도 있었고, 원래는 글로벌 컨텐츠 PD 인턴으로 입사해가지고 뭐 테슬라나 스페이스X 출신 엔지니어들이 이제 창업한 회사들 영상을 만들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 좀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다 보니 좀 국내에 있는 젊은 창업가들, 뭐 크리에이터들, 아티스트들 다룬 시리즈를 해야겠다 해서 이제 올해 초에 리얼스라는 시리즈를 만들었었고, 전에는 그 디미고라고 안산의 IT 위주로 공부를 하는 그런 고등학교에 있었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확실히 그냥 대략 듣기만 해도 보통 사람은 아니다라는 게 너무 잘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일단은 궁금한 걸 하나씩 여쭤봐 보도록 할게요. 지금 한국 나이로 올해 20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즘에 특히 뭐 미국의 클룰리의 로일리 같은 창업자도 있고 되게 젊은 나이에 이 창업씬에 뛰어드는 또래 창업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은서님이 이 벤처씬의 참여자이자 또 그냥 동나이 때 20살로 보기에 그런 창업자들에 대해서 체감하는 분위기는 어떤 것 같으세요? 일단은 그 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제 또래들 창업가들 특징이 되게 숏폼을 잘 활용한다가 있는 것 같은데, 어, 그러니까 뭐 그냥 컨슈머로 사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쟤네 합쳐가지고 콜로리처럼 프로덕트 있는 친구도 있는데, 그 중에서 좀 유독 투자를 잘 받고 눈에 띄는 친구들은 오히려 AI를 잘 활용한다 보다도 숏폼을 잘 활용한다가 있는 것 같고, 그리고 왜 창업이나 VCC 나이가 어려졌을까 했을 때 이게 소셜미디어가 다 깔리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VC나 뭐 창업을 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쌓으려면 어떤 대학이나 직장 커리어를 밟아야 되는데, 지금은 다 본인이 필요한 사람만 타깃해가지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링크드인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 소셜 미디어가 깔렸다는 거와 슈폼 시대가 왔다는 게 좀 저희 세대 때의 큰 변화 중에 하나인 것 같다,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 지금 가장 저도 이미 저희도 이제 한 30대 초중반 이렇게 가다 보니까 세대가 많이 또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지금 은서님이 보시기에 또래 창업자들이나 뭐 또래들이 가장 주로 활용하는 소셜 미디어는 어떤 것들이고 또 그냥 은서님이 보시기에 저희 같은 윗세대들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? 음, 일단 저는 뭐 아까 앞에 말했던 그 AI 시대 때 생각보다 개발적인 역량이 경쟁력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디자인이나 브랜딩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, 이제 이전 세대에는 이제 개발하는 게 어려우니까 앱의 기능이 되게 중요했고, 그래서 뭔가 조직을 구성하더라도 뛰어난 개발자가 중요했는데, 근데 지금은 딥테크가 아닌 이상 웬만한 프로덕트들은 다 AI가 만들어주고, 그럼 결국에 그거를 어떻게 브랜딩 하느냐, 바이럴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. 근데 바이럴 측면에 있어서 롱폼 만드는데 뭐 10일 투자하는 것보다 차라리 10일 동안 슈폼 10번 올리는 게 더 컨텐츠 마켓 찾기가 쉽고, 그런 면에서 기존 세대는 일단 롱폼에서 슈폼 시대에 적응을 못하는 거, 그리고 두 번째로 아직까지도 앱의 성공 요인에 있어서 너무 그 기술적인 거에 집착한다는 거, 그런 두 가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래서 어차피 저희 조금 전에 방금 다뤘던 것처럼 기능적으로는 AI를 통해서 다 구현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고객 반응을 이끌어내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한 건데 사실 이걸 헤비하게 마케팅을 하면 말하자면 저희 세대가 TV 광고를 욕했던 거랑 비슷한 로직인 거죠. 그런 것처럼 쇼폼, 바이럴, 뭐 소셜로 뿌리는 거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은서님은 개인적으로 좀 소셜이나 쇼폼 쪽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기도 하나요? 네, 저는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 시리즈 쇼폼을 올리긴 하는데, 네. 원래는 저는 이제 포스트 위주로 텍스트 위주로 이제 글을 올리고, 그 이유는 이제 제가 모으고자 하는 오디언스가
이제 조금 더 스타트업 씬이나 벤처 씬에 관심 있는 분들을 모으고 싶은데 그분들이 소비하는 컨텐츠 형태는 숏폼 비디오보다는 텍스트가 많아서 주로 스레드나 뭐 링크드인에 짧은 글 형태에 올리고 근데 이제 제 또래들한테 저에 대해서 바이럴하기 위해서는 이제 숏폼 비디오가 더 올바르니까 그냥 숏폼 비디오 잘하는 크리에이터 친구들 사귀어가지고 그 친구들 채널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클라우드화라는 거죠. 이제 제가 직접 만든 네. 대신에 그냥 그 친구 영상에 출연하는 그런 식으로 좀 숏폼 비디오를 활용하는 것 같아요. 그 또 갑자기 이거 궁금한데 숏폼은 사실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길이가 짧고 또 이미지 중심이나 재미 중심이나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메시지를 전달한다 혹은 뭐 깊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랑은 좀 상충되는 것 같기도 해요. 근데 뭐 이게 상충되지 않는 선에서 풀어낼 수 있는 방법도 혹시 생각해 보시기도 하셨어요? 그 주변에 숏폼 크리에이터 친구들 보면은 숏폼으로는 그냥 후킹해서 일단 트래픽을 모으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에 그 스토리라는 기능 있잖아요. 아니 포스트 네. 그걸로 그 길을 길게 써가지고 거기서 뭔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더라고. 그래서 숏폼은 순전히 후킹이 더한 것 같고 숏폼 안에 담기보다는 그 트래픽을 모아서 롱폼 텍스트나 아니면 스토리를 전환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주로 하는 것 같아요. 네, 그럼 이게 단순히 하나의 컨텐츠 포맷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브랜드 입장에서 여러 컨텐츠 포맷을 동시에 다뤄주는 게 더 중요한 거네요. 그럼 지금 방향성으로 가신다고 해도 롱폼을 아예 포기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네요. 네, 그쵸. 어쨌든 그 끌어와야 되는 건 롱폼인데 그 롱폼이나 아니면 이제 그 뭐 IT 프로덕트로 어떻게 끌어모을까 해서 그냥 가장 적은 리소스 대비 트래픽 많이 모을 수 있는 게 숏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로엘이나 아니면 그 칼 AI 만든 친구도 다 숏폼을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봅니다. 이것도 좀 디테일한 궁금증인데 릴스, 쇼츠, 틱톡이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그게 또 각각 차이점이 있나요? 느끼시기에? 아, 일단 틱톡은 그 미국에 있는 뭐 A6G나 YC 투자받은 그런 뭐 AI 프로덕트 회사들 보면은 그리고 릴스보다 틱톡 잘하는 대학생 프리랜서들 많이 고용해가지고 그 성장 틱톡 성장 공식을 딱 만든 다음에 그거를 시키더라고요. 그래서 북미 시장에서는 틱톡이 되게 잘 먹히는 것 같은데 한국은 그러니까 20대 이하만 너무 틱톡을 써가지고 뭔가 IT 프로덕트를 홍보시키기엔 부적합하다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인스타그램 릴스는 이제 국내 시장 안에서는 그 DM으로 공유하는 기능, 스토리로 공유하는 기능 때문에 좀 더 소셜화가 추가돼가지고 한국에서는 인스타 릴스가 더 적합한 것 같고 북미 시장은 틱톡, 뭐 K뷰티나 아니면은 뭐 푸드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국가별로 다른 것 같아요. 그 컨텐츠 딱 생김새라기보다는 그 플랫폼이 지향하는 바나 플랫폼의 생김새 그리고 플랫폼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계층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하다 있는 거네요. 지금 쇼츠는 언급 안 하신 것 같은데 쇼츠는 약간 좀 쇼츠 제 쇼츠를 위인가요? 안 봐가지고 이 쇼츠는 잘 세대인가요? 모르겠네요. 쇼츠는 아저씨들이 보는 거. 아예 언급을 안 하시네. 네. 릴스가 중요하다. 인스타그램과 릴스가 중요하다. 이렇게 네. 이해가 되네요. 그 계속 그 또 하나 궁금한 게 클로일리의 로일리가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. 23살 이유는 모르지만 23살이 넘어가면은 바이럴 역량이 엄청 떨어지는 것 같다.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공감하시나요? 제 예전에 뇌과학 관련된 뉴스레터를 본 적이 있는데 한국 나이로 25살 이후면은 뇌가 생물학적으로 성장 멈춘대요. 네. 그런 지점에서 그 바이럴이라는 게 계속해서 얼러닝을 하면서 새로운 걸 주입해야 되는데 25살 이후면 새로운 게 주입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 떨어진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가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네. 결국에 바이럴이 내가 그 컨텐츠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일단은 흐름이라면 따라가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5살 이후부터는 그 메타 인지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생각하거든요. 왜냐면 주변의 네. 피드백도 점점 줄어들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자아가 점점 쌓이는데 그 자아 대비 실력이 넘기기가 힘들잖아요 보통. 그래서 근데 로엘이 말을 되게 공감하는 것 같은데 SF에 있는 친구들 물어보면은 로엘이 약간 싫어하는 집단이 있고 그 옹호하는 집단이 있어가지고 뭐 저커버거도 초반에 그랬으니까 되게 뭔가 큰 거 하나 해내겠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. 네. 그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약간 젊은 층이랑 더 위에 층이로 갈리는 것도 있나요? 약간 그것도 있고 뭔가 그 A6G 투자를 받았다 보니까 YC 친구들이 좀 A6G 견제하는 그런 것도 있고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. 네네. 네, 신기하네요. 그
요즘에 근데 확실히 바이럴이 되게 많이 거론되고 방금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바이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10년 전에도 중요했었던 요소인 것 같거든요. 근데 지금 뭔가 바이럴이 키다라고 거론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? 아니면은 뭐 여전히 중요했었는데 그냥 AI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요해진 뭐 영역이라고 보시나요? 음. 제가 그 예전에 낭투파 그래서 그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끝났다 그 글 예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네네. 그 글 아마 23년도인가 써졌던 걸로 맞습니다. 기억하거든요. 네. 근데 비슷한 글이 그 뭐 서버스택이나 이 뉴스레터에 많이 있었어요. 근데 지금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시기라고 보는 거는 일단은 그 생성형 AI가 제일 흐름이 크다고 보는데 예전에는 이제 생성형 AI가 이제 뭐 GPT-2나 3 나오기 전에는 앱 만드는데 되게 시간 오래 걸리고 제품 만들기 힘드니까 바이럴 할 바에 일단 제품 좋게 만들어서 고객들이 알아서 바이럴 시키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앱의 기능들이 다 상용 평준화됐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옛날에 식당을 생각해 보더라도 요즘은 웬만한 식당이 다 맛이 좋아서 이제 마케팅 싸움으로 변한 것처럼 앱도 그런 그 오프라인 F&B화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너도 나도 좋은 앱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그 저는 AI 시대에 좀 크게 달라지는 세 가지 흐름이 뭐냐 했을 때 첫 번째는 제너레이티브 AI로 너도 나도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어서 컨텐츠를 더 쉽게 만들 수 있다 첫 번째고 일단 두 번째는 예전에는 그 TV나 뭐 아니면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냥 내가 보고 싶든 안 보고 싶든 그냥 같이 보니까 따라 보는 그런 알고리즘이었는데 지금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은 되게 개인화돼 있잖아요. 그 팔로잉 리스트에 따라서. 그래서 네. 결국에 AI가 발전하면은 메타나 바이트댄스 같은 그런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알고리즘을 더 정교화시킬 거니까 개인화가 더 잘 될 거고 세 번째는 이제 AI로 자동화가 많이 돼서 여가 시간이 많아지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사실 여가 시간에 하는 게 넷플릭스나 뭐 인스타 릴스 보거나 이런 컨텐츠의 소비를 많이 할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컨텐츠에 대한 수요는 되게 그 폭발을 했는데 아직 콘텐츠에 대한 질 좋은 공급은 폭발하지 않았다. 거기서 근데 오히려 IT 프로덕트 측면에서 앱스토어의 공급은 폭발하고 있는데 수요는 그대로다. 거기서 이제 봤을 때 갭이 좀 콘텐츠 영역, 바이럴 영역에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. 네. 음. 그럼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말씀 주셔가지고 궁금한데 사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는 단어만 놓고 보면은 2020년대 초에 되게 유행을 했었던 사실은 조금 지나간 단어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는 맥락에서 투자됐던 회사들이 뭐 사실 성과가 잘 안 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투자하신다라고 뭐 서두에 말씀을 주셨어요. 근데 이 크리에이터가 중요해진다랑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투자한다는 좀 다른 맥락인 것 같거든요. 크리에이터가 중요해지는 건 알겠는데 여기에서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결국 어떤 쪽에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로 해줄 수 있으신가요? 네. 저는 일단은 그 크리에이터 이제 풀에서 크리에이터랑 인플루언서를 좀 범위로 나눠야지 설명이 쉬울 것 같은데 이제 인플루언서 유형은 이제 뭔가 본인만의 IP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잘생기고 뭐 이쁘고 이래서 약간 좀 대기업 광고판 느낌으로 활동하는 IP를 가지는 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터들은 뭐 진용진님이나 뭐 조코딩님이나 태용님처럼 본인의 IP가 딱 확실하게 뭐 스타트업, 과학, 뭐 영화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 그런 분들을 저는 크리에이터로 정의하는데 그렇게 IP를 버티컬하게 독점한 크리에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머스를 봤을 때 예전에 소프트웨어 이코노미 시대 때 아마존이나 쇼피파이가 그 소프트웨어로 커머스의 퍼널을 가져갔잖아요. 근데 저는 이제 다음 그 퍼널을 가져갈 흐름이 버티컬하게 IP를 독점한 크리에이터들이라고 보고 그래서 제가 주로 발굴하고 만나고 투자하려고 하는 크리에이터들도 주로 이제 단순한 인플루언서 이런 것보다도 이제 본인 IP 확실한 여행 크리에이터만 딱 여행이란 IP를 독점하고 스타트업이면 스타트업, 과학이면 과학 이런 크리에이터들 위주 선호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뭘까 했을 때 사실 그냥 기본적인 창업가가 다 에고가 세긴 하지만은 크리에이터들은 유독 더 에고가 세가지고 뭔가 그 에고가 세면 메타인지가 안 되고 그럼 성장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VCC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 했을 때 단순히 그냥 사모펀드처럼 돈을 주고 뭐 해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되게 초기 단계 때 발굴해가지고 돈을 준 다음에 멘토링도 해주고 선배 창업과 연결을 해주고 좀 이런 엑셀레이터 형태가 더 맞겠다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래서 프라이머가 국내에서 YC처럼 2010년도부터 이제 초기 창업가들 에고 세고 막 에너지 넘치고 이런 사람들 발굴해가지고 훌륭한 창업가를 많이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이들 크리에이터를 창업가로 만드는 데는 좀 엑셀레이터가 적합하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프라이머는 되게 초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실 볼 수 있는 지표가 거의 없어요. 그래서 뭐 매출도 있고 뭐 팀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아이템도 여러 번 바뀌고 매출도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. 근데
그러면 결국에 뭘 보고 투자해야 하냐 했을 때는 창업가의 역량을 보고 투자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. 근데 초기 단계에서 창업가의 역량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제로 투 원 하는 시기에서는 시스템을 잘 만든다를 볼 수도 없고, 두 번째로 엄청 똑똑하고 뭐 아니면은 뭐 커리어가 좋은가 했을 때도 이게 초기 단계에서는 그 커리어가 좋아도 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오히려 장사를 잘하고 실행력 좋고 팬덤 잘 모으는 사람들은 일단 그걸 기반으로 살아남을 수라도 있으니까 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는 점, 그런 지점에서 엑셀레이터에서 크리에이터들을 많이 창업가로 만들어야겠다,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럼 과거에 뭐 예를 들어 스퍼터 같은 회사라든지 뭐 패트리온 같은 회사라든지 이렇게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서 뭐 중간 소프트웨어를 투자를 한다 이런 맥락보다는 크리에이터 자체가 창업가가 되는 그 맥락에 조금 더 많이 집중을 하시는 거네요. 네. 그 과거에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들이 창업가가 되는 그 과정에서 역할을 했었던 회사들처럼 혹은 그런 VC들처럼 하고 싶다라는 것처럼 들리네요. 네. 그래서 잘 이해했습니다. 약간 크리에이터 업계의 YC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? 아, 그런 네. 거를 좀 제가 지향하시는 궁극적으로 구축하고 싶은 게 그 프라이머가 YC를 이길 수는 없다 생각하거든요. 객관적으로 봤을 때 프라이머는 한국 시장 안에서만 하고 있고 뭐 해외 투자한 것도 몇 개 있긴 하지만 YC는 글로벌하게 젊은이들 다 끌어들이잖아요. 근데 프라이머가 글로벌 진출을 하고 나서 YC랑 경쟁한다 했을 때 이제 YC는 어쨌든 해커들을 프로그램이 발굴해가지고 뭐 듀얼스턴이나 패트릭 콜리슨 같은 사람들이 이제 유용한 소프트웨어 기업을 만들었으니까, 그러면 프라이머는 해커가 아니라 크리에이터들한테 좀 집중해서 뭔가 더 큰 유니콘 이상의 그런 컨슈머 기업들로 양성하는데 멘토링 해야 되지 않을까, 그렇게 보고 크리에이터계 YC를 바라보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 올해 재밌는 계획 하나 있으시잖아요. 한번 말씀해 주세요. 아, 네. 그 저희가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관련해서는 10월 24일에 그 크리에이터 벤처 서울 2025라고 이제 프라이머랑 팬딩이라는 뭐 한국판 패트리온 그 서비스랑 이제 같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컨퍼런스를 하는데, 이제 그 처음에 팬딩 코파운더 분 성현우님이랑 커피챗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냈어요. 그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얘기하는 컨퍼런스를 한번 해보자. 근데 이 얘기를 했던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인플루언서 파티, 뭐 크리에이터 파티, 뭐 비드콘 이런 건 많은데 근데 주로 그냥 약간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냥 파티만 하고 끝나는 느낌? 근데 좀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비즈니스 관점과 VC 사이드에서 좀 아젠다를 던지고, 그리고 크리에이터 창업가들이 본인이 어떻게 크리에이터에서 창업가로 성장했는지 그런 경험들을 말하는 컨퍼런스는 되게 적다 생각을 해가지고, 그래서 10월 24일에 마플샵 대표님이나 아니면 인포크링크 대표님이나 그리고 이제 키노츠로는 그 스토리 프로토콜 이승윤 대표님 IT 비즈니스 관련 설명하고, 크리에이터 창업가 사이드에서는 이제 뭐 제가 전에 다녔던 그 이호 태용님이나 아니면 그 조코딩님이나 진용진님처럼 좀 본인 IP가 확실한데 확장하신 분들, 그런 분들이 이제 와서 이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런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어요. 아, 너무 재밌어 보이네요. 그 은서님 아마 인스타그램이나 소셜 미디어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? 자세한 정보는요. 아, 네, 맞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 크리에이터에서 조금 더 넘어가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. 제가 최근에 아까 처음에 뭐 젊은 20대 세대들을 얘기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들었던 제일 재미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스케일 AI의 알렉산더 왕이 본인은 뉴럴링크를 애기 머리에 박을 때까지 자기 아들을 낳지 않겠어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이렇게 볼드한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발언이었어요. 근데 약간 이런 것처럼 만약에 은서님이 이 상상력의 폭을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하고 계시는 가장 대담한 생각은 어떤 게 있으세요? 아, 일단 제가 오늘 배경을 좀 준비를 했는데 그 약간 네. TV 페인 스타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. 근데 네. 그 뒤에 보면은 이 피터칠 액자 있잖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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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터칠, 저는 알렉산더 왕이 스케일가 그 피터칠이 만든 파운더스 펀드에 투자를 받았는데 그 뉴럴링크 관련된 생각을 이분이 심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. 트랜스휴머. 네. 최근에 안티크리스트 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. 근데 저는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담대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2등은 시진핑 님인 것 같고 1등은 피터 틸이라고 생각을 해서, 이제 피터 틸적 사고를 봤을 때 그 가장 상상력의 극단에 있는 거는 뭐 AGI 이후에 뭐 여가 시간이 많아지고 기본소득이 일어나고, 이거는 너무 한 10년 전부터 그 피터 틸 싱글러리티 서밋이라는 데에서 외쳤던 것들이거든요. 좀 제가 요즘 하는 담대한 생각은 비트코인을 누가 만들었을까 했을 때 피터 틸이 만들었을 확률이 높다가 첫 번째고, 두 번째는 이분이 그 비트코인이 이제 그 기업이 매집할 때 블리시라는
이제 소프트웨어를 쓰는데 그게 이제 B2C 단위는 코인베이스, 바이낸스를 많이 쓰지만은 그 기업들이 매집할 때는 블루시가 1등이거든요. 근데 그것도 B2C를 만들었고 이서리움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의 서사를 빌려가지고 이제 그 벨로시티가 높은 블록체인을 확장했는데 비탈릭 부테린도 피터티를 투자를 했고 약간 그런 맥락을 봤을 때 좀 비트코인 피터티를 만들지 않았을까? 그럼 그렇게 보면은 피터티를 항상 세계 정보에 대해서 가장 위험하다 외치는데 본인이 세계 정보를 구축하고 있지 않을까? 뭐 그런 이제 피터티를 안 좋아할 만한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서 더해서 그냥 어떻게 하면 세계 정보를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 보거든요. 근데 그게 저는 피터티를 투자한 포트폴리오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하는 그 세계보다 훨씬 크다 생각하는데 일단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 스타링크가 이제 세계 인터넷을 구축을 하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오픈AI라는 이렇게 인류한테 지능을 클라우드화 시켜주는 서비스가 또 있고 그리고 이제 피터티를 투자한 데 중에 그 비트코인, 뭐 이더리움 이런 데 말고도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. 근데 팔란티어가 그 이제 AGI를 학습시킬 때 지금 있는 AI 서비스들은 인터넷에 공개된 퍼블릭 데이터들만 학습을 시키는데 팔란티어는 기업 내부에 있는 프라이빗 데이터까지 다 얻을 수 있다 보니까 여기야말로 세계 정보를 구축하는데 가장 뭔가 좋은 인프라를 깔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적그리스도는 피터트릴 수도 있다라고 담대한 생각을 네.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저는 그 항상 그냥 이게 시뮬레이션 게임이라 생각하고 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자유의지가 없고 저도 자유의지가 없고 그리고 그냥 실행을 하는 근데 이제 이 게임 안에서 어떻게 플레이해야 될까 했을 때 그냥 게임을 왜 하냐 했을 때는 논리적인 이유가 없잖아요. 그냥 재밌으니까 하잖아요. 그래서 이 게임 안에서는 재미를 추구해야 되고 근데 지속 가능한 재미를 추구하려면은 뭐 클럽이나 마약 이런 거는 지속 불가능하니까 무조건 레벨업 성장하는 것밖에 없다. 그래서 담대한 생각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피터티를 비트코인을 만들었고 세계 정보를 구축할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이다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건 시뮬레이션 게임이다.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.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아까 네. 그 알렉스 왕 그 뉴럴링크 얘기 나와서 말인데 은서님께서는 만약에 10년 후에 BCI 뉴럴링크 같은 칩이 보급화되고 이게 상용화 됐을 때 뭐 가격 같은 것도 허들이 낮아지고 했을 때 만약에 이걸 칩을 박았을 때 내 전반적인 생산성, 내 업무 플로우 같은 게 뭐 엄청 향상될 수 있다고 했을 때 약간 이직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? 네, 저는 전에 한번 그 YC 들어가 한국인 파운더랑 대화하다가 뉴럴링크 심어야 된다고 이렇게 막 들었던 적이 있는데 저도 딱 그 피터티 안티크리스트 논란 터지기 전까지 심으려고 생각했었거든요. 근데 그 이제 제가 종교는 없지만은 성경의 스토리텔링 보다 보면은 가끔씩 막 신에 가면은 막 뭐 인간의 뇌에 뭐 침을 씌운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. 666 숫자 나오면서. 근데 그거랑 뉴럴링크랑 너무 비슷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안 신고 그 제 뇌를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. 네. 그런 게 첫 번째고 근데 또 그렇다 하기에는 사실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스티브 잡스 욕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. 이 아이폰이 네. 사생활 침해에 문제가 있을 거다 아니면 뭐 위치 추적기다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근데 보급이 된 거 보면은 제가 거역을 해도 남들이 다 쓰고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네, 따라가기 그렇죠. 위해서 심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음. 그 좀 궁금한 게 은서님은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는 어떤 사람이세요? 궁금해지네요. 근데 제 친구의 그 네트워크가 넓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친구 그리고 이제 중학교 친구 이렇게 쭉 있는데 사실 2호 들어가고 친구의 네트워크를 다 창업가로 바꿨어요. 그래서 사실 그 안에서 뭐 틴닥이 이렇게보다는 그냥 캐릭터 중에 한 명이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로 봤을 때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1학년 때는 그래도 좀 수업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2, 3학년 때는 이제 그냥 에어팟 끼고 이제 뒤에 있는 그런 책 읽거나 아니면 그냥 노트북 코딩하거나 그랬었거든요. 그래서 좀 약간 뭐 괴짜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 한국에서 자라시면서 사실은 그런 어떤 막 이 정도의 괴짜가 되기가 환경적으로 사실 그 어렵긴 하잖아요. 어렵죠. 근데 은서님이 지금 사실 뭐 밑에 써놓은 것처럼 대학 가는 대신에 이 V시판에 뛰어들어가지고 이런 생각들을 막 뻗치고 계시는데 그 맥락에서는 뭔가 본인을 저항하게 만들었었던 지점이 있거나 하지는 않으셨었나요? 제가 중학교 때 과학고를 지원했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근데 그때는 뭐 지금도 지능이 막 똑똑하게 이르진 않지만은 그때는 더 지능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친구들이 과학고 지원한다길래 멋있어 보여서 따라갔어요. 근데 이제 그때쯤에 제가 이제 막 제프 베조스 인벤트 원트 읽으면서 책을 한 권씩 읽었는데 10번째인가 9번째 읽었던 책이 뒤에는 제로 투 원이었거든요.
근데 읽고 나니까 피터 틸이 저한테 너무 그 매트릭스에 나오는 빨간 약을 먹이는 것 같은 거예요. 약간 그리고 각오가 떨어졌어요. 그래서 아 약간 남들이 하는 거 다 안 해야겠다. 그래야지만 무조건 성공하고 성공을 넘어서 그냥 정말 행복하게 그 자아를 쫓으면서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고 그런 맥락에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걸 뭘까 했을 때 그때는 좀 중3 때는 원래 주식 투자를 했었는데 희미하게 약간 IT 쪽을 해야겠다 생각했었어요. 그래서 이제 한국 디지털 미디어라고 이제 안산에 있는 그런 기숙사 학교를 갔었고 거기가 기숙사 학교다 보니까 학교 밖에를 거의 안 나가요. 그냥 학교 안에서만 하루 종일 코딩하고 뭐 하루 종일 그냥 책 읽고 이럴 수 있는 환경이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그때 되게 그 몽상가의 끝을 보다가 그러다 이제 2호를 들어가면서 2호가 이제 글로벌 진출을 하면서 이제 슬랙에 들어가면은 뭐 영어로 대하는 것도 가끔씩 있고 그리고 SF에서 가장 앞단에 있는 창업가들이 다 다르잖아요. 뭐 스탠포드 교수님이나 SXG나 YC 뭐 엑셀에 투자받은 그런 창업가들이나 파트너들. 그래서 그때 2호 때 좀 사고가 한국에서 글로벌로 확장되면서 그때 영어를 배우기도 했고 그래서 좀 이 서울 안에서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음, 잘 이해했습니다. 뭐 거의 이제 좀 인터뷰를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그 은서님이 지금 또래나 아니면은 더 후배 세대한테 뭔가 이거는 꼭 잡아야 한다라고 하나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면 어떤 거인가요? 아, 또래예요. 어, 아, 혹은 후배 세대요. 그러니까 더 어린 네. 지금 10대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신가요? 그럼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어,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은 학교랑 언론이랑 부모님이 말하는 건 다 반대로 행동해야 되는 생각을 하고, 예. 그리고 두 번째는 어, 무조건 미국을 꼭 한번 가봐야 된다 생각을 해요. 저도 이제 뭐 10월에 뉴욕을 처음 가지만은 1월에 SF를 갔었고, 그 2호 영상 중에 그 컵밥 홍정은 대표님이 인터뷰하는 영상이 있는데 거의 마지막에서 그 또래들한테 그 미국을 꼭 한번 가봐야 된다. 넓은 세상을 꼭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SF에 있는 친구들이랑 뭐 구글 미트에서 얘기를 하다가 서울에 있는 친구랑 얘기를 하면은 지능 차이가 한두 배가 아니라 100배 이상 차이가 나가지고 미국을 꼭 가봐야 된다가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차피 AGI 이후에 기본소득이든 뭐 아니면 여가 시간 많으실 테니까 놀 거면은 어떻게 재밌게 놀지를 지금부터 구상해야 된다. 아니면 일할 거면은 열심히 어떻게 성장할지 구상해야 되는 건 두 번째인 것 같고 세 번째는 어 그냥 성공에 있어서 뭐 학점이나 점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.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냥 사람이 무조건 성공의 요인인 것 같거든요. 그냥 저 같은 경우에도 귀인을 세팅을 했을 때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이었고 그게 한국 내에서 첫 번째가 태용님이었고 두 번째가 권동현 대표님이었어요. 그래서 그 둘을 어떻게 가까이 지낼까가 그냥 제가 하루 종일 하는 생각들이었고 그런 맥락에서 성공 예를 들어서 뭐 꿈이 요리사다 하면은 어떻게 요리 학원을 다녀서 뭐 시험을 합격할까 이렇게 하지 말고 한국에서 제일 뛰어난 요리사 누구지? 뭐 미국에서 제일 뛰어난 요리사 누구지? 세팅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을 어떻게 제일 가까이 지낼까를 생각하는 어떻게 밑에 들어가서 배울지 아니면 그 사람 인터뷰를 다 본다든지 그래서 생각보다 성공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한테 있고 그 귀인 세팅에서 귀인 가장 빨리 만나는 방법을 생각하면 된다. 그렇게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을 되게 다방면으로 드렸는데 뭐 중간중간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은서님의 개인적인 비전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거인가요? 네. 어, 약간 어제도 좀 그 피터치를 투자한 포트폴리오 보면서 이 내가 아무리 빨리 성장을 해도 이 세계 최고 권력자를 이길 수가 있을까 했을 때 약간 낙담을 했거든요. 이 피터치 그 투자 포트폴리오 보면은 그 서양에 있는 웬만한 인프라들을 다 투자를 했어요. 정치 쪽도 마찬가지고 금융 쪽도 마찬가지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저는 피터치를 한번 이겨보고 싶다 그 생각이 다 첫 번째고 근데 저거로 돌리면 안 되겠죠. 근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는 지금은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랑 VC신 사이에서 어떻게 억만장자가 될지를 최대한 빨리 고민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우주 건설 쪽 그리고 건축 쪽이거든요. 그래서 머스크나 제프 베조스가 이제 제 이전 세대에 돈 많고 똑똑한 분들이 우주에 인프라 그 운송수단 인프라를 깔잖아요. 그러면 이제 이동을 했을 때 거주를 해야 되는데 아직 우주에 거주 시스템 관련된 스타트업이 많이 없다고 봐가지고 우주 건설 인프라를 깔고 싶은데 지구 안에서 그 좀 건설 스타트업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애플 테슬라를 봤을 때 그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라는 브랜딩을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종교적인 팬덤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랑 다르게 그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, 미디어, 운영 체제를 다 수직 통합했기 때문에
그런 어떤 생태계 경우성이 나온다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그런 지점에서 보면은 테슬라 이전에 자동차 산업은 버티컬레이션 안 되는데 이해됐고, 근데 지금 그런 산업 중에 하나가 집이라고 생각해요. 지금 집은 보면은 부동산 따로 있고 건설 따로 있고 그리고 인테리어도 따로 있고 가구 따로 있고 가전 따로 있고 다 분리되어 있는데 홈 서비스도 따로 있고, 이거를 하나의 앱스토어랑 하나의 그 모듈화된 집 시스템이랑 가전제품 다 연동돼서 하나의 에이전트로 수익통화 된다면은, 그럼 사람들이 테슬라를 그냥 차가 아니라 이동하는 컴퓨터라고 표현하듯이 집도 거주하는 컴퓨터로 표현하지 않을까? 그래서 20대 때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랑 VCC에서 돈을 많이 벌면은 저는 건축 관련된 스타트업을 인수하거나 아니면은 직접 시작을 할 것 같고, 그렇게 지구 안에서 그 건설 제조 데이터나 집 안에서 일어나는 뭐 홈 서비스 아니면 생태계를 구축하면은 우주 건설 쪽을 노릴 것 같아요. 네, 제가 그게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 같아요. 아 너무 그 지금 뒤에 생각이 많아지네. 네. 일론 머스크와 피터 틸을 딱 양쪽에다 두셨는데 네. 이걸로 이제 개인의 비전까지 이어지는 이 플로우가 되게 네. 재밌게 들리네요. 네. 네.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어떻게 표현하면은 제 표현으로는 한국의 스무살을 대표하는 사람, 상징하는 사람 혹은 뭐 이런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. 혹시 오히려 중간중간 얘기했었던 것처럼 괴짜거나 좀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질 확률이 더 높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그리고 하지만 본인도 그 라벨을 더 좋아하실 것 같고요. 네, 그 볼드한 생각들이 앞으로 어떻게 뻗어질지에 대해서는 너무 궁금한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팔로우하면서 또 소통하면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은서님 오늘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